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대북특별사절단 독수리 오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선물의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조지프 코케너의 잡초의 재발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최남수와 연합뉴스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5일) 월요일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3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스스로 공익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국내 최대 재벌 총수의 상고심을 맡은 셈입니다. 차한성 씨가 전 대법관을 지낸 만큼 전관 예우 등을 우려하며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MBC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언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룹 현안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주요 경제신문에 삼성이 불편해할 사설까지 빼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은 역시 대한민국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감옥에 들어가도 이재용만은 풀려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모든 성역이 해체돼도 삼성만은 예외입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특사단은 1박 2일 동안 평양에 머물 예정이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별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는 무역전쟁 개시 결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다른 이슈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만찬회동을 한 것에 격려했습니다.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인물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의 사기가 최악이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따른 성추행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고은 시인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은 시인은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성추행 주장에 내 이름이 등장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나중에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하면 나가서 상세히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최근 2심 판결로 풀려났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직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배정된 대법원 2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 3명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인연이 깊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가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져라 때.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북 특사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예, 재밌는 것은 두 분 다 계속 거론이 됐던 것이고 지금 김 PD님도 말씀하시지 서훈 국정원장이 먼저 입에 붙죠, 사람들 입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뒤에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해서 대북특별사절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석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원으로 참가하게 되고요. 둘 사람 다 장관급이지만 리더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됐다는 것, 이것이 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두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담은 친서를 들고 북한에 가게 되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북미가 워낙 극과 극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남한이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해야지 이 삐끗해지면 우리의 그 모양새도 그렇고요. 또 한반도의 장래도 그렇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일단 삐끗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김 PD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주체가 나서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던 간에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쟁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말 뱉기만 하고 있고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은 안 하려고 하면서 북한 핵은 포기시켜야 한다는 이 모순적인 구조. 그럼 뭐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비울 수 있는 무슨 무기라도 개발하고 그걸 쓰자는 얘기인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서 제재와 압박을 한다고 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결국은 대화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지 않습니까? 제재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재를 한 다음에 그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위기를 느끼고 그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서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지금 핵 관련된 시설들을 뭐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지하까지 싹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폭격을 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그 폭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한의 어떠한 그 물리적 공격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나 이래야 하는 건데요. 예. 두 번째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첫 번째로 놓고 보면 대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번에 잘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방법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또 이제 북한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 구성을 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에 뒀다는 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 실장이 한미 외교 라인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문제와 관련돼서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측에서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나 아니면 미국을 대변하나 이런 논란이 초기에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청와대라는 곳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요. 예. 뭐 지난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을 하면 통일부에서는 환영 명령평을 내고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일 수 있냐라고 역할을 나눠서 서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정 실장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의를 얻은 가운데서 대화를 해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당연히 반영해서 얘기하는 게 전 정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전 그런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의 단면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의 핵심은 대미 소통을 반드시 할 것이고 북미 간의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다. 남북 대화가 먼저라고 했으면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도 시절에 2년 동안 북한에 산 경험도 있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 수석이 돼서 간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한국에서 특사를 파견합니다만 가장 중심적으로 다룰 문제는 북미 대화다. 남북 대화가 아니고. 예. 뭐 여기서 남북 대화가 아니란 건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모두 다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 정확하죠. 우리는 정의용 실장을 수석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보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의하기로 지금 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화에서의 핵심은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대통령이 지난번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건이 형성되면 남북 대화로 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캐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에너지 개발을 해주면 핵 발전 시설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 그때는 핵무기가 아니고 이제 핵 발전 시설을 만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사실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미쳤냐 왜 그걸 해? 핵무기 만들려고? 그랬을 때 아니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원전 개발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 주변 나라들 남한을 포함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원전 지어줄 테니까 니들은 핵 개발해서 손 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이 2년 동안 북한에 가서 직접 살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하는 이런 실무 업무들을 총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의 휴먼 네트워크에 있어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책을 맡아서 저는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잠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북정보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북한을 보낼 수 있느냐. 이 정부는 안보관이 있는 나라냐라고 피드를 토하고 있던데요. 예. 자유한국당.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를 총괄하고 있던 막후에 권력 실세했던 이후락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었고 전두환 시절에는 장세동 국정원장이 또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임동원, 김만복으로 이어지는 원래 국정원장들의 임무가 대북 정보 사업의 총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가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옛날에 이후락, 장세동 이런 시절만 해도 이것을 무슨 권력의 말 그대로 서슬퍼렇던 시절 아닙니까? 예, 오고 가는 것 자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았었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비공개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도 투명하고 바른 정책을 취하는 가운데서 이런 명단도 공개를 하고 정치권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가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점을 지적하는 건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석하는 인물 중에 저희가 또 보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윤건영 상황실장이 간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왔고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름조차 낯서실 텐데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 없이 대통령의 옆에서 대통령의 말만 정확하게 듣고 옮기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서훈, 윤건영 이렇게가 함께 간다는 것은 결국 윤건영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 북미 문제 그리고 한미 문제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책임지고 간다는 것 이번 특사단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저는 인원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함께 상의하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혹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아니라 남과 북과 특히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대화 채널의 회복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맡고 거기에 대통령 의중을 실어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테이블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전 기대가 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와봐야 아는 문제라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생각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 청취자들께서는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성애 보좌관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대북 특사단의 면면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선택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역할로 보나 자리로 보나 무엇에도 빠지지 않는 대북 특사의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통에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인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국회 입장까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여야, 보수와 진보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특사단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을 꾸렸다라는 것으로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 이제 여기서 정치권의 반응도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박근혜 시절 4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구나. 뭐 이명박 시절도 말할 것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남북 밀실 야합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특사 파견을 북에 알려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그 뒤에 통화를 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북한과 특사 파견을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인 건지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화를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거꾸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특사단 파견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건지 그 중간에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수석 보좌관도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다 한국을 방문해서 북한 대표단과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물밑으로 조정이 되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화는 모든 것이 정해진 다음에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이미 다 일이 진행이 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의식하고 국민이나 동맹은 안중에도 없이 위험한 처신을 했다 하면서 다음 문장을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는데요. 만약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여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북한은 통미봉남, 즉 대한민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는 순간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뭐 이러면서 문장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초강도의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은 무엇을 근거로 내는 것인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 분명히 앞에서 핵 문제,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듣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돌아간 상태인 건데 왜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되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이 될 것이라고 어림짐작을 하는 것인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뭘 좀 알고 대변인 논평을 써야 될 텐데요. 이런 상태로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가면 도대체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건지 정말 야당이 원래 여당 발목을 잡는 게 자기들 일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 남북 간의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논평을 냈으면 좋겠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이라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선언한 것 이거 내부 안보팀과 상의를 해보고 쓴 것인지 아니면 주말이라 노는데 눈치 보기 미안해서 그냥 대변인 혼자 쓴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자꾸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을 읽어드려 죄송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지방 분권화를 가속시켜 한국을 적화 통일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방분권 이번 헌법 개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도 생각하고 계시고 정치권 뭐 말할 것 없고 자치단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구를 대구답게 광주를 광주답게 경남을 경남답게 각자에게 권한을 더 주고 각각의 지방자치정부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김관용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아닙니까?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수단이 지방분권화라는 논평을 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죠. 광주랑 대구가 분권화가 돼서 각각의 도시의 지방자치의 역량이 높아지면 적화 통일이 될 거라는 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주장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얘기에 빨갱이 레벨을 붙여서 정치를 똥창을 튀겨서 이번 선거에 한 명이라도 투표를 덜 하게 하려는, 자기들은 박근혜 태극기 부대들만 끌어안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서 투표를 하지 않게 하려는 전술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 정말 너무 아쉽고요. 예. 여기에 같이 보안회동에서 바른미래당도 하원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를 간 것을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북 특사에 당연히 갈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는 점. 정치권이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로 의견을 모으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좀 하고 논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자유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저는 논평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러려면 자유한국당이 힘이 빠져서,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당이 뭐 하는지 관심 없잖아요. 없죠. 그렇듯이 대한민국당의 위상을 자유한국당의 위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좀 하루라도 또 한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논의할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또 안 받으면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자기들도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방정식을 과연 조기에 풀어낼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이고요.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뭐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을 갖고 접근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할 문제라서,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정전 협정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위험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해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한미 동맹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은 트럼프에게도 필요하고 김정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우리가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남북관계를 국민들이 한뜻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삶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온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4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외식업 종사자 및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수가 될 핫 아이템 술친구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구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매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눴던 좀 험악한 경제 현실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완배 선배님도 저기 돗자리를 까셔야겠어요. 또 뭘 제가 맞춘 게 있나요? 미국 철강. 예. 네. 한 10개 예상했는데 하나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거 말이죠. 이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나 봤더니 예상치 못했다느니 그러면서 일본이 빅엿을 먹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헛발질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속으로라도 좀 쪽팔려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속으로도 안 할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려고 했었다가 그걸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브리핑은 축복하는 기분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김용민 PD님께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되는 건가요? 제목이요? 네. 그런 셈이 됩니다. 예. SBS에서 2시간짜리 대형 프로그램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페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방송인이 그동안 공중파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고 김용민 PD님 이야기로는 간첩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공중파 근처에 있다가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그 천재적인 재능을 공중파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거고요. 예. 축복과 축하의 브리핑이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선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저 혼자서 소망을 해봅니다. 무척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학 주제는요. 선물, 기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그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바탕은 찰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쓴 책 중에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찰스 아이젠슈타인을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사상가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실제로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 특이하게도 학자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고요. 퍼블릭 스피커, 그러니까 대중연설가 이렇게 직업이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기프트 에코노미의 지지자
선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경제학의 지지자, 창시자 뭐 이렇게쯤 되는 사람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카피레프트주의자이기도 해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선물 경제학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 인류의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이익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주고받는 선물, 요게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10몇 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PDF판을 만들어서 무료로 온라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많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67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51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천재들을 보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을 향해 가는데 아이젠슈타인은 나이 40대 2007년에 인류의 도약이라는 명저를 발간하면서 그 천재성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선물이고요. 아이젠슈타인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서 인류가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이 얼마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울 때 화폐라는 건 이런 거라고 배웠죠. 원래는 태초에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돼지 뒷다리 하나를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꽁치 3마리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물물 경제가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개 껍질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 등을 동원해서 화폐를 만들었다. 요 주장인 겁니다. 근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에는 굉장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만능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인류의 본능이었으며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분배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거래라는 게 태초부터 존재했던 운명적인 것이니만큼 그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또한 매우 신성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생기죠. 그리고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서로 맞다고 해도요. 화폐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큰 방향으로 바꿔놨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물물 교환을 할 때는요. 축적, 그러니까 자본을 쌓아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생선을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걸 저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 저장을 하면 상하니까요. 그래서 저축이 불가능하니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것을 찾고요. 그때그때 먹거나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긴 이후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폐는 생선이나 돼지 뒷다리랑 다르게 저축이 가능한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는 게 가능하구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화폐가 인간 세상을 뿌리부터 바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물 교환이나 시장에서 하는 거래가 자본주의 경제학 가르침대로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탐욕을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은 그 기본 전제부터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요. 아이젠슈타인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물물 교환이나 거래가 시장이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었다고? 천만에 그것부터 틀렸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건 뭐냐? 아이젠슈타인의 주장은 돈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젠슈타인은 태초부터 물물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인류에게 존재했던 건 고마워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표시였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식으로 풀었으면 아이젠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선물이 있었으니, 태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태초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우리 인류는 행복하게 번성하였다.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대 문헌을 통해서 입증을 해나가는데요. 예. 그리고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수렵을 하는 채집인들 사이에서 물물 교환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 뒷다리 하나 줄게. 대가로 꽁치 3마리를 내놔. 이런 식의 거래는 사실상 수렵 시대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수렵인들은 피차 필요한 걸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고요. 선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저쪽 부족 사람들이 돼지 뒷다리가 부족하대. 그런데 우리는 좀 남아. 선물해 주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답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경제학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죠. 보답이라는 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돼지 뒷다리를 선물하면 사람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꽁치 3마리를 내줬다는 겁니다.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보답 차원에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을에 꽁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게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예쁜 조개 껍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주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야, 나중에 우리가 꽁치 많이 잡으면 꽁치 들고 선물 들고 찾아갈게요. 이런 약속을 하죠. 바로 이때 상대에게 내준 선물인 그 조개 껍질이 화폐의 기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주장에는요. 그러면 경제학의 가르침은 화폐란 원래 인간의 본성적인 거래라는 거고 그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지만 아이젠슈타인은 천만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선물하는 거고 보답하는 마음이고 화폐는 그 보답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언어 습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드는 예가 토아리피, 나마우 뭐 이런 문화를 예로 들던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토아리피나 나마우 같은 문화권에서는 산다, 판다, 빌려준다, 빌린다 이런 단어가 구분이 안 돼 있대요. 그냥 하나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리고 이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뭐냐? 남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언어로 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젠슈타인 주장인데요. 제가 언어를 잘 몰라서 입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중국어, 독일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에서 빌린다와 빌려준다라는 언어적 개념이 구분이 안 돼 있대요. 이건 그냥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래요. 영어는요. 빌리는 게 borrow라는 단어고요. 빌려주는 게 lend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옆 사람한테 돈을 껐어요. 이때 영어를 쓰는 단어가 borrow일까요? lend일까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lend를 써야 될 때 borrow를 쓰기도 하고요. borrow를 써야 할 때 lend를 쓰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걸 읽다 보면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빚쟁이. 이거 빚을 진 사람일까요? 빚을 빌려준 사람일까요? 이게 헛갈리죠. 근데 사전을 보면 둘 다예요. 빚을 진 사람도 빚쟁이고 빚을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인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사용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이 행위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사고, 팔고, 대가를 바라고, 꿔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진 행위가 아니고 풍요로운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빈 곳을 향해 움직인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선물은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래된 경로를 벗어나 그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빈손이 되지만 우리의 빈손은 다시 부드럽게 전체를 끌어당긴다. 움직이는 선물이 빈손을 채우러 돌아올 때까지 이 사회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개념인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누는데 그것도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한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선물을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이 이후에도 책에서 뭐 새로운 대안화폐나 지역화폐나 다양한 경제학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오늘 그까지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 말 하나만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선물을 주고받는 본성을 가졌고 그 선물에 고마워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물물교환이나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우리 인류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폴란이나 이런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봐도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보답의 개념, 그 선물의 본성, 이걸 굉장히 주목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나눔의 본성, 보답의 본성을 회복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책의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젠슈타인을 참 좋아하게 된 게 이 대목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비웃으세요. 이완배 쟤는 꿈을 꾸고 사는 애라고. 공상주의자라고. 공상주의자. 예, 그러니까 생시몽이나 오웬이나 프리에 같은 공상주의자들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웃으시는데, 아이젠슈타인이 이 책 맨 마지막 후기에 쓴 대목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아이젠슈타인의 따뜻한 축복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 말이다. 재통합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세대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워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해가 갈수록 뚜렷이 더 좋아지는 세상일 것이다. 일이란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 선물을 잘 나눌까에 대한 답일 것이다. 국경을 넘는 일은 검문의 경험이 아니라 환영받는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장인 집에서 살고 아는 사람들이 기른 음식을 먹으며 재능을 다해 만들어진 최고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친밀함과 공동체의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는 가장 큰 소음은 자연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것이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은 지나치게 좋은 것을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누구나 지닌 상처, 즉 분리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 내면의 삶은 억누를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내면의 삶을 믿고 서로 의지해 그런 삶을 꾸려나가자. 낡은 세계가 무너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적습니다. 예.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세상을 사는 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너지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이젠슈타인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사석에서 김용민 PD님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 2년 넘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의 진보는 정말로 따뜻한 진보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듯이 방송 천재시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축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김 PD님의 재능을 정말 활짝 꽃피울 수 있는 2시간짜리 방송을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새벽에 하셨던 뉴스 브리핑도 참 좋았지만 저는 김 PD님에게 좀 더 긴 시간의 방송이 주어져야 그 천재적인 재능이 잘 꽃피울 거라고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일을 하게 되셔서 한 명의 정치자로서 또 팬으로서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김 PD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그 길을 잘 걸어주셨고 역사의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 암울했던 박근혜 4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정치자분들이요. 거기에 고마워했고 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치자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김용민 PD님이 이번에 공중파 큰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가장 큰 원천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자분들께서 김용민 PD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응원을 한 거죠. 그 응원은 김 PD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감사이고 아마 보답하는 마음 이런 걸 겁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마음. 그 선물의 문화가 저는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짜리 공중파 방송을 시작하시면 김 PD님께서는 당연히 정치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실 차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 PD님은 내가 잘나서 공중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정치자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을 잘 기억하시고 보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 속에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응원하고 사는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성이 복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소식이 참 좋더라고요.
김 PD님과 김 PD님을 응원했던 많은 분들의 공동체성이 오랫동안 주고받았던 응원과 보답의 선물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방송인 김용민 PD님을 정말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쇼를 맡으신 걸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선물에 관한 따뜻한 찰스 아이젠슈타인의 탁월한 관점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소식이. 정말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삐끗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 마음만은 변치 않고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실 겁니다. 김용민 PD님은 사석에서 보면 막말 이미지와 달리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요. 하여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하여간 우리 이완배 기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강기갑 전 의원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강기갑 전 의원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다는 내용의 황당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3.1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보수 성향 매체인 뉴데일리는 3.1절 행사에 참석하는 강기갑 전 의원 이런 제목의 포토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울러 뉴데일리는 강기갑 전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3.1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강기갑 전 의원을 목격한 뉴데일리가 포토뉴스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날 보수단체들은 문재인 사형, 박근혜 석방 이런 구호를 외치고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희망촛불까지 파손하며 물의를 일으켰죠.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강기갑 전 의원이 보수 집회에 참석한 변절자가 됐다 이런 주장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강기갑 전 의원의 사진은 지난해 일요신문과의 인터뷰 내용까지 첨부돼 확산됐습니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지금 난 자유한국당이 밉지 않다 이렇게 말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온라인에서 퍼졌는데요. 마치 강기갑 전 의원이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자유한국당이 밉지 않다고 발언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강기갑 전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나는 GMO 없는 바른 먹거리 친환경 유기농 행사자에 가는 길이었다.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통제를 했는데 태극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렸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밉지 않다고 밝힌 것은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2012년 당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절망과 환멸을 초래한 패권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진보정치 재건의 시대를 가겠습니다.
강기갑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태 때 내부의 패권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리의 들보를 보여줘 놓고 자유한국당을 호통치는 게 부끄러웠다. 성찰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는 비나 눈이 내리다가 차차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춘천 2도, 부산 7도, 광주 11도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부산 그리고 제주는 낮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 그리고 제주 남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 수도권과 영서에도 10에서 40mm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춘천 7도, 전주 10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개강이 됐고요. 날씨도 이제 영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봄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가 봄비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에서는 풀들이 이제 피어오를 텐데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풀들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온갖 풀들이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겠죠? 예. 아마 남쪽에는 벌써 싹이 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잡초. 이름이 없을 뿐이지 잡초를 그렇게
잡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잡초 또는 잡풀 하면은 흔히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이렇게 말하고요. 예. 뭐 농작물 따위의 다른 식물에 자라는데 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조지프 코케너의 잡초의 재발견을 보면은 번역하신 구자욱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잡초는 없다. 사람들이 생업을 열고 하루씩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를 끼치거나 귀찮고 보기 싫은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식물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의 가치관에 얽매여 선고받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는 아직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예. 네, 우리가 잡초하면은 잡풀하면은 제거해야 될 것, 소탕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렇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쉽죠. 예.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상에 정말 잡초가 없다는 거고요. 인간이 모르는 소중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풀 잘 아시죠? 예. 돼지풀, 뭐 어저기, 냉이, 소리쟁이, 쇠비름, 명아주, 괭이밥, 고마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잡초들이 있는데 우리는 잡초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서는 쓸모없는 것 또는 이렇게 다 없애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다는 걸 이 책은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알려줍니다. 책 원 제목이 잡초, 부제가 뭐냐면 Guardians of the Soil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의 수호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예. 토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잡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예. 어느 과수원에서 비료를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들이 빈혈을 앓고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농약도 뿌리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마라. 가만히 둬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강한 끈질긴 잡초들이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과수원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기질 비료 세례를 심하게 받았던 과수원의 토양은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버려져 있었다. 이들 나무들은 일부 영양소들만 너무 많이 먹은 반면 강한 무기물을 비롯한 다른 양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잡초들이 앞으로 나섰고 강한 뿌리를 이용하여 하부 토양층을 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농축물이 관계수에 의해 토양대 전체로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토양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나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하부 토양은 충분히 섬유화되어 있었다. 잡초가 많은 양의 광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잡초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이미 토양대가 충분히 확장된 후일 뿐만 아니라 잡초를 베면 부숙하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강물질이 또다시 표층토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초제를 뿌리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한 순간에 과일나무들이 다 죽어갔었는데 잡초들이 생명력을 얻으면서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새로운 그 영양소를 다시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잡초가 있어야만 과수원도 제대로 순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것들만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사물들, 동물이나 식물들의 또는 인간은 물론이겠죠. 예. 그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 대지는 얼마나 황폐화하는지 그런 지점들입니다.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른바 잡초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워낙에 순수한 것 또는 이 예쁘장하게 곱게 잘나 보이는 것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지만 그런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과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잡초들의 수고가 필요한지 잡초들이 없이는 생명력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면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민초라고 얘기하듯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잡스럽다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초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가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몇몇 사람들이 몇몇 엘리트들이 몇몇 정치가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튼실한 다양한 민주 시민들이 그야말로 잡초처럼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정말 건강하지 않을까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잡초와 같은 민초들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우리의 삶의 대지를 비옥하게 가꿀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잡초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은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밭에서 잡초라는 식물의 질을 높이면 야채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두 농작물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식물의 씨앗은 잡초가 있는 곳에 심어야 한다. 땅에는 잡초와 작물이 자라는 동안 이들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할 공간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된 잡초들이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한다는 사실만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또는 뭐 약재로 쓰이는 식물들은 5%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잡초라고 명명한 것들, 풀들이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가치를 발견하면은 식용으로도 또는 약재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새나 뭐 효율성이나 이런 생산성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들이 더 있겠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토양을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능, 또 물을 잡아주는 기능,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역할들을 잡초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사라진 땅은 그야말로 황폐해진다는 게 이 코케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없는 땅은 벌거벗은 황폐한 땅으로 금방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그걸 밑에서 바치고 있는 잡초들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뭐 잡초학의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잡초의 그 어떤 비유적인 특징이랄까요? 이게 자꾸 떠오르게 돼요. 애끈하게 잘 빠진 몇몇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그 민초들, 이 잡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토양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와 같은 잡초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요. 비옥한 땅을 원한다면 잡초가 있는 땅을 돌아보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잡초가 있어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토양의 모세 혈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따옴표치고 잡스러운 우리 민초들이 이 세상의 근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잡초의 재발견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3.1절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 희망 촛불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지요. 우선에 경찰은 불법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해서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원진 대표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알아볼게요. 문재인 씨, 친 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입니다. 경찰이 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방남했을 때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불태운 것 때문에 경찰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대로 경찰에 굴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에, 김정은 북한 세력에 망할 것입니다. 저는 살인적 정치 보복과 인신 감금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것입니다. 아이고, 조원진 군 고생 많습니다. 하하하, 원진 군이 저를 문재인 씨로 호칭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원진 군이라고 맞받아쳤지요. 원진 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원진 군을 소환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네, 원진 군을 소환하면 대한애국당이 문재인 화형식을 할 거라고요? 대한애국당 서울시당은 100만 대군을 모으기 위한 군자금을 모으고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고요? 하하하, 저는 군자금을 모은 것을 내라는 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군자금을 모아서 애국을 하셨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어르신들이 성조기를 흔들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네,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 박근혜 씨의 석방을 추진하겠다고요? 원진군, 어떤 박사모 회원은 박근혜 씨의 형량을 자신이 대신 살겠다며 단언서를 제출하기도 했지요. 친박계를 대표해서 조원진 대표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친박 돌격대 김진태 의원과 자웅을 겨루는 조원진 군에게 가수 진승 씨가 부른 태클을 걸지 마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기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YTN 파업이 한 달이 좀 지나가지고 YTN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YTN에 좀 새로 생긴 소식이 있어서 짧게 하나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수가 지난달 28일에 김장하 편성제작국장을 경영본부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상우 글로벌 센터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채널본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최남수 경영진에 뭐 다시 이제 보직을 받고 이제 합류를 한 셈인데 이 두 사람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적격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부적격자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이 최남수가 사장이 되기 전에요. 최남수와 언론노조 YTN 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에 구본홍 사장이 취임한 이후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에 대해서는 YTN 바로 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노사 공동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 노사가 한번 머리를 맞댄 후에 그때까지 임원 및 보직 임명 자격을 잠정 보류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명시가 돼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김장하 본부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2008년 이후에 무려 9년 2개월 동안 보직을 맡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본홍부터 시작해서 배석규 시절까지 계속 보직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상우 본부장은 특파원 기간을 제외하고 4년 10개월간 보직을 맡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했던 이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 여기는 일단 뭐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원 및 보직 임명 자격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3년 이상 보직을 맡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또 새로 줬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노종면 보도국장 임명안은 그래요. 최남수 말대로 자기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치더라도 보직간부 역대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노동조합원들은 공정방송 투쟁에 나서고 또 일부는 해직 상태에 놓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보직을 맡으면서 잘 나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검증해서 간부로 써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렇게 논의하자는 합의. 이 합의는 분명히 최남수도 기억하는 합의겠죠? 이 합의마저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가 돼 있는 합의예요. 그러니까 뭐 노종면 보도국장 임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두 합의라고는 하지만 3년 이상 보직 간부들에 대한 노사 공동으로 뭐 이렇게 하자는 거는 실질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노조랑 얘기를 할 마음이 남아 있고 어떻게든 YTN을 정상화의 길로 이끌고 싶었다면 자기는 이 합의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완전 버린 셈이죠. 뭐 이미 구두 합의도 합의니까 좀 그 합의를 거듭한 상태이긴 한데. 근데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합의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없앴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김도현 기자가 최남수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최남수의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지금 노조가 내게 합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경영 쪽 인사를 더 늦출 수 없었다.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인사를 내렸다. 합의 파기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최남수는 지금 노조가 파업해서 너무 네. 좋겠네요. 마음대로 그러게요. 전에 합의 신경 안 쓰고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게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이 사태를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명문화되어 있는 합의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걷어차버린 거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남수가 사장을 하는 조건으로 노조가 합의를 해준 것은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보직 간부들의 판단을 지금 노사가 공동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지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랬다면 그건 분명히 합의 파기죠. 예. 그럼에도 이제 최남수는 합의 파기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게다가 지금 YTN 지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어요. 보도국장 관련된 구두 합의 관련돼서는 최남수가 파기를 했고 그렇죠. 지금 합의를 파기한 것도 또 최남수예요. 근데 최남수가 뭐 노조 보고 지금 합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냐 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정신을 파기해서 지금 파업하는 건데 합의 정신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놓고는 합의 정신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자격 있지. 지금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파기는 최남수 본인이 했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뭐 저희 인터뷰 얘기가 나왔으니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최남수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노조가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조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결과 내게 인격과 명예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 지난달 2일 노조는 4시간 반 동안 내게 불법적인 린치를 가했다. 사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참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지난달 2일에 있었던 일은 그 노조가 항의를 한 것이지 린치를 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린치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린치는 이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노조원들이 따지는 걸 자기는 뭐 폭력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자기가 합의를 다 파기해놓고 이 노조원들이 항의를 하는 거를 그거를 린치라고 말해버리면 이거 정말 사장의 자격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본인 인생 너덜너덜하게 만든 건 본인 아닙니까? 자기가 과거 트위터 쓴 게 자기가 쓴 거고 일본 관련된 과거사 문제 뭐 그런 얘기 한 거는 지가 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 인생 너덜너덜하게 만든 건 본인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본인 인생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합의를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합의를 너덜너덜하게 해놓고 그렇죠. 본인이 너덜너덜해졌다고. 예. 이 사람은 보니까 되게 정신력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도영 기자가 뭐 인터뷰를 하면서 아 지금도 외부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최남수가 뭐 지금 YTN 사옥으로부터 5분 거리에서 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간부들 불러 회의하고 결정하는데 뭐 어려움도 없다. 지난 1, 2월 경영 실적은 사상 최대였다라면서 뭐 웃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인터뷰 내내 최남수는 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사회에서 작업할 일만 해봐라. 내가 이사회 의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던데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진짜 답답한데 YTN 구성원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최남수가 아마 조만간 저희한테도 소송을 걸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소송 건다. 자신의 행동이 뭐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확신을 왜 최남수 씨가 갖는지 보다도 그런 확신을 갖게끔 최남수 주변에서 부추기는 인간들이 누군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 아니었을까? 이번에 보직을 맡은 사람들이요. 예. 이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한참 받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시 또 보직 간부가 됐죠. 최남수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YTN 사태 해법은 없습니까? 뭐 이대로 그냥 뭐 알아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을 방통위가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건데 YTN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그냥 주식회사여서 공기업들이긴 하지만 그쪽 이사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채널 허가권과 관련된 문제인 거고 또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박근혜 정부 세력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요게 좀 해소가 좀 되면 자연스럽게 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마땅히 이렇다 할 방법을 당장 쓰기에는 네, 사실 좀 암담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YTN 노동자들이 걱정되거든요. 이거 대거 파업에 들어갔는데 뭐 실마리, 돌파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은 그 마냥 또 노동자들만 희생을 겪는 꼴 아니겠어요? 바로 2008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008년에도 가장 먼저 이런 고통을 겪었던 게 뭐 해고 노동자가 발생한 게 YTN이었는데 예. 지금 최남수가 쉽게 뭐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이명박 정권이었으면은 김재철처럼 했겠지. 구본홍처럼 했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였으면은 거의 뭐 김장겸 저리 가라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니까 뭐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뭐 특별노동감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징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아직은 뭔가 해법을 찾기가 좀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 YTN 시청률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뭐 YTN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는데 최남수는 자기 때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떨어져 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전부터 떨어져 있었으면은 자기가 가면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예전부터 떨어졌으니까 뭐 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사장이 할 소린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언론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최남수 하나 버티면은 꿈쩍도 못하는 YTN이 돼버렸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남수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YTN 노동자들이 정말 지난 정부 동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지금 뭐 다른데 뭐 MBC나 뭐 KBS 뭐 이런 데는 뭐 정상화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YTN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이렇게 YTN 방송에 나가지 않는, 거기에는 뭐 YTN뿐만 아니라 YTN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YTN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최남수 때문에 방송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예. 뭐 저야 부르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는데 앞으로도 이 사태 해결되기 전에는 YTN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어떤 방송, 심지어 YTN 외도에도 안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SBS 라디오 김용민의 정치쇼, 이건 아주 열정을 다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저희에겐 SBS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SBS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연합뉴스도 사상선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류 전형을 진행을 했고요. 예. 지난 28일에 이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예. 총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원자들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기준 전 연합뉴스 전무, 신현태 전 연합뉴스 전무, 오재석 전 연합뉴스 상무, 유병철 전 연합뉴스 TV 전무, 윤동영 연합뉴스 대기자, 이경욱 연합뉴스 국장 대우, 이선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정훈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주간, 최종걸 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입니다. 예. 정말 많은데 대부분 다 연합뉴스 출신들이네요. 네, 거의 다 연합뉴스 출신이고 정훈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만 연합뉴스 출신이 아니에요. 예.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들 중에 주목할 분들은 조성부 전 주간 그리고 정일용 대기자 요렇게 두 명으로 굳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일용 대기자는 한국기자협회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자가 맞고요. 정일용 기자는 연합뉴스의 북한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고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 상임대표도 맡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정일용 기자는 이 1987년 당시 연합통신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연합뉴스에서만 근무한 연합맨이기도 하죠. 예. 또한 이제 현재의 뉴스통신진흥법
만들어질 때 그쯤 했을 때가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AFP 법을 좀 참고를 해서 뉴스통신진흥회법을 만들 때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일용 기자는 그렇고 조성부 전 주간은 직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였어요. 그래서 2015년 박노왕 전 사장을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투표를 통해서 뽑았는데 표가 6대1이 나왔거든요. 박노왕 창선 6, 박노왕 반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조성부 전 주간이 바로 1입니다. 반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이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박노왕 사장의 퇴진을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먼저 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그만뒀어요. 예. 책임을 느낀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후에 당시가 한참 이제 KBS나 MBC에서 이사들이 그만두고 있을 시점 그때였거든요. 근데 다만 이후에 좀 따라 나서는 이사들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예. 사실상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남아 계셨다고 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좀 2파전이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표를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지원을 하신 상태고 다른 분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2파전으로 듣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연합뉴스도 공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해요. MBC나 KBS가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연합뉴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서류 심사를 통해서 공개 설명회 대상자 5명을 추리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연합뉴스에서 공개 설명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공개 설명회는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요. 공개 설명회는 사장 후보자들이 시민 그리고 뭐 미디어 담당 기자들 뭐 이런 참관단 100여 명 앞에서 15분 이내로 정책 발표를 진행을 하고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추위가 공개 설명회를 심사를 해서 후보자를 다시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뉴스통신진흥회에 추천을 하고 진흥회가 오는 8일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를 확정을 하면 이달 28일에 연합뉴스 주주총회가 열려서 차기 연합뉴스 사장이 공식 선출되고요. 예. 어떤 분이 뭐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차기 연합뉴스 사장도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릴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지원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소식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합뉴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털에 실리는 뉴스의 절대 다수가 바로 연합뉴스 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 지형을 고려한다면 연합뉴스 사장이 예를 들어서 친박 인사가 된다든지 자격 미달의 인사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통신진흥회 지금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멜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7대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 개혁과제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한편 지방선거 결과가 자유한국당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1,551분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6%, 4명 가운데 3명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 이른바 TK 지역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이 전패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2%, 10명 가운데 1명은 TK와 울산을 빼고 전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TK와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 승리하고 나머지는 전패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6%, 영남에서 전승하고 일부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 역시 6%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호태황님,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치고 나올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호태황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사람 사는 세상님, 겐세이당이 전패해야 촛불의 승리입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김용민 PD가 오늘부터 SBS 러브 FM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죠. 지난주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정답자 와우76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김용민 PD님 항상 응원합니다. 빵갱이 강태공님, 다음 정답자 경기도민이다님, 김용민의 정치쇼 축하합니다. 컨비건님, 김용민의 정치쇼를 한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챙겨드릴게요. 용민이 동생 용만이님, 김용민의 정치쇼만 듣겠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리차드 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가게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리차드 킴님, 신상철 위원님, 명쾌하게 천안함 문제를 정리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파렴치한 조작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요레이포님, 신상철님 존경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안북당영 점장님,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상철 대표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천안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죠. 네, 신상철 위원 상당히 바빠지겠네요.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